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1부에서는 초대 손님이 추천한 책을 읽었다면 2부는 사람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형사 박미옥의 저자 박미옥 반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박미옥 작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강력계 형사로 수많은 최초 타이틀을 갈아 끼우며 30년 동안 활약한 여형사의 전설입니다. 탈옥수 신창원 사건, 연쇄살인범 정남규 사건, 만삭 의사부인 살해 사건 등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을 맡았습니다. 드라마 시그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괴물, 히트, 미세스 캅, 너희들은 포위됐다, 영화 조폭마누라, 감시자들, 하울링 등 수많은 작품에서 수사 현장과 사건에 대해 자문을 맡았고 극중 인물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정년을 7년 앞둔 2021년 제주 서귀포경찰서 형사과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후에는 제주도 자택 마당 한쪽에 마련한 서재 겸 책방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직접 형사 생활을 돌아보며 쓴 책 형사 박미옥은 큰 화제를 모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롤모델 없이 최초의 타이틀을 쉴 새 없이 갈아 끼웠던 전설의 여형사 박미옥은 이제 후배 여자 형사들에서부터 형사를 꿈꾸는 어린이들에게까지 든든한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박미옥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오늘 올라오신 건 아니시죠? 제주도랑 네,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반장님이 일이 있다고 하니까 네. 무슨 뭐 중대한 범죄 사건이 벌어져서 자문을 하러 오셨다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 전에 일이 있는 거랑 요즘 일이 있는 게 다르네요. 어제 1부에서도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뭐 저희가 서재 운영하신다는 이야기는 어제 뭐 그냥 들었고, 근데 네. 뭐 작업장에서 무슨 뭐 어시스트 작업을 하는데 네. 뭐 지나가다 누가 들어왔는데 뭐 그림을 보셨다 이래가지고 약간 청취자분들이 거기 저기 뭐 작업장도 있고 뭐 그림도 있고 그런가 하셨을 것 네. 같아요. 지금 전시기획 매니지먼트 일도 하신다면서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조기 축구에서 물 주전자 되는 정도 수준인데. 그 되게 중요한 건데. 일단 서재가 있고 제주도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네. 손님들이 오다가 네. 예술 작가 한 분이 오신 거예요. 네. 윤정원 작가라고요. 윤정원 작가님. 네. 네. 그러다가 저희 집 옆에 있는 당근밭을 구입하고 네. 작업장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무 시스템이 없는 작가님이 오셨는데 네. 뭐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어시가 되고 네. 어시스트가 되고 그다음에 매니저를 하다가 요즘에 이제 같이 전시를 기획하는 의논까지 하게 된 관계까지 5년에 걸쳐서 온 거죠. 그분은 그럼 이제 작업장을 짓고 옆집 이웃 전직 형사에게 내 어시가 되어라 이런 그런 건가요? 자진납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아까 일이 있어서 왔다 그러면 좀 무섭지 않냐 뭐 이런 얘기 잠깐 얼핏 하셨는데 네. 갑자기 작가랑 있으면서 제가 물감을 보고 고민을 하고 네. 액자를 만들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네. 저도 모르게 나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어떻게 죽었지가 첫마디였는데 지금 왜 작가를 만나면서는 무슨 색을 사야 될지 액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의논하고 네. 있다. 이러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이제 그 일이 본캐가 됐죠.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옆집에서 계시는 작가분은 시각예술 작가이시고 그림도 회화도 하시고 뭐 조형 예술도 하시는데 네. 이분이 지금 서울에서 전시를 하고 계시고 전시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걸 도우러 지금 서울에 오신 거군요. 사실 전시만이 아니라요. 네. 기존에 또 서울에서 활동하던 작가가 갑자기 제주도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제주도 자연석에서 많은 해화도 그리고 작품도 만들다가 또 이렇게 서울에서 활동하던 기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에다가도 작은 작업장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네. 표현주의 예술을 공부했고 아. 그러다 보니 뭐 입시 예술의 구분 이게 네네. 아니라 당신이 든 게 다 도구다. 네. 그래서 입체도 드로잉이고 네. 평면도 드로잉이고 아. 그래서 해화와 조형을 경계 없이 구분 없이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해화 작업은 주로 제주도에서 네. 조형물 중에 쌍들리에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쌍들리에 공간을 이태원에 작업장을 별도 갖고 있어서 아. 지금 한 달에 한 열흘은 서울에 올라온 지가 지금 제법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각예술 작가분이 활동하실 때 이제 반장님께서 뭐 어시도 하시고 네. 뭐 이렇게 약간 매니지먼트나 디렉팅도 조금 해주시고 뭐 갤러리와의 소통, 네. 그다음에 액작가계와의 소통, 운송업자와의 아. 소통,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서 많은 행정 처리, 아.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작가님이 이 재료 만들려고 하면 이 재료, 네. 예, 바탕색 칠하라고 하면 바탕색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원 작가님 나중에 굉장히 이제 세계적 명성을 떨치시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후원자로 이렇게 박미옥 반장님의 예, 한 젓가락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게스트 오실 때마다 그런 거 여쭤보고 있거든요. 일과가 어떻게 되시느냐 좀 여쭤보고 있어요. 되게 거기서 팁도 많이 얻고 있고. 그럼 제주 일과랑 서울 일과가 좀 다르시겠네요. 약간은 다르고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작업만 하고 지내기 때문에 네. 제주도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제 주거동과 작업 공간인 그 옆에 커피를 볶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커피 볶는 공간에 가서 아침 식사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네. 콩이 떨어지면 커피 볶는 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윤정원 작가의 작업장에 제가 할 일이 없는 날은 네. 일단 제 작업장에서 초지일간 이제 제 글쓰기 네. 이것에 집중하고 글을 쓰다가 안 되면 마당에 나가서 잡초 뽑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원래 이렇게 정신노동이랑 육체노동 번갈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글이 막히는 순간에 네. 뭐 수십 번 고치는 일을 할 거냐, 잡초를 뽑으면서 사유를 할 것인가. 네. 그 일이 거의 저녁 6, 7, 8시까지 갑니다. 아, 네. 아침 9시에서 그래서 저희도 퇴근하고 출근한다는 말을 꼭 씁니다. 아. 일을 시작했고 일을 마무리했다라는 부분을 꼭 하기 때문에 네. 그 일을 하고요. 서울에 오면 숙소에서 바로 이제 작업장으로 갑니다. 네. 작업장으로 가면 또 열심히 작업을 하죠. 네. 그리고 저녁에 퇴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저는 글쓰기와 작가의 어시스트와 잡초 뽑는 일이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네. 그 작가는 거의 작품 작업에만 올인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제 경찰은 더 이상 아니시지만 어떤 노동량, 노동시간 이거는 뭐 여전히 은퇴라고 할 수가 없겠는데요? 정말 한숨이 나올 만한 게요. 네. 그 예전은 타인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네. 나의 영역 범위의 일만 하면 되었는데 네. 지금은 오롯하게 제가 저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퇴직을 하고 매일의 내 루틴이 네. 꼬박꼬박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야만이 글도 쌓이고 네. 사유도 쌓이고 네. 그리고 이제 작가 또한도 개인전 한 번의 작업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게 막 몇 년치가 쌓이고 쌓여도 전시 기획의 방향에 따라 이 작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네. 저 작품이 없어서 아쉬울 때가 있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작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작가의 일상 같고요. 또 저와 다른 작업을 하면서 고뇌하는 작가를 옆에서 보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고 낯설음이 오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들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멋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담장 없는 그 마당에 여기에 이제 반장님의 주무시는 건물이 있고 반장님의 작업 공간 거기서 하시는 작업은 글쓰기 작업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잡초 뽑는 일 같은 그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없이 바로 옆에 윤정원 작가님의 작업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시각예술이고 그래서 거기 가서 윤정원 작가님의 작업을 돕기도 하시다가 이 공간을 이제 매니지하는 잡초 뽑기 같은 걸 하시다가 이제 반장님의 작업, 글쓰기 작업을 하시다가 제주도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서울에 올라오면 조금 이제 윤정원 작가님
더 도와주시는 셈이신 거고. 네네. 그러니까 낮에는 작가의 일을 하게 되고 네. 밤에는 저의 일을 하게 되고. 그런데 공간을 꾸미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게요. 네. 일단 제가 서재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 찾아왔을 때 대화를 나누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공간이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관리하지 않으면 공간이 내 손길이 닿지 않았다는 게 느껴져요. 저는 공간까지는 관리 못 하겠는데 아무리 바빠도 샤워를 잘 하려고 그래요. 몸이 예. 막 옷 안 갈아입고 그러면은 쓰는 글도 후진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뭐 그거는 필수인데 저는 또 다른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퇴직을 하고 서재를 가꿀 때도 그랬지만 네. 책 한 권을 끝내고 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할 때 네. 왜 많은 아주머님들이 공간을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침대 네, 옮기고. 네, 네. 주거동을 완전 생활 공간에서 작업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새로운 걸 하고 싶을 때마다 저는 공간부터 먼저 바꿉니다. 건물 두 채가 있는데 어디는 계속 작업동, 어디는 계속 주거동인 게 아니라 한 작업을 끝나면 두 네. 개를 바꾸는. 예. 가구도 다 서로 다시 배치하고. 거의 가구가 없습니다. 작업 공간입니다. 작업 그냥. 공간, 테이블이랑 뭐 이렇게 의자 정도. 테이블이랑 책상이랑. 그럼 나중에 이 책은 이 건물에서 썼다, 이 원고는 저 건물에서 썼다, 이게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원래 고향은 근데 제주도가 아니시죠? 네네. 경상북도라고 들었습니다. 예. 제주도로 내려가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서귀포 경찰서도 일부러 택해서 가셨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일단 도시 아이가 아니었잖아요. 서울에 와서 한 30년을 가열차게 살면서 네. 그 정서적 위로를 꼭 여행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날 아니면 저에게 일상이 없었거든요. 네. 나머지 시간은 24시간 대기조로 살았기 때문에. 형사 방미옥 보다가도 밤에 전화 오면 받아야 되고 뭐 범죄가고 나한테 허락받고 터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여행이 정말 저에게 중요한 소중한 여백이었는데 제주도를 올레길을 걸어 갔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네. 다음 삶을 여행지에서 살면 어떨까? 네. 그리고 여행지에서 여행 모드로 살면 어떨까? 그리고 여행지에서 발견한 곳에서 땅을 산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 땅산 이야기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한 10여 분 있다 다시 제대로 여쭤보기로 하고 네. 박미옥이라는 사람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땅산 이야기도 되게 궁금한데 그 형사 박미옥에 나와 있고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전에 글쓰기를 좀 연습을 하셨나요? 형사 박미옥 읽다가 제가 되게 놀랐어요. 아니 이게 첫 책이야? 그리고 막 강력반장, 강력계장, 형사과장 하신 분이 글을 왜 이렇게 잘 써? 네. 감사합니다. 넙죽 받겠습니다. 저기 글쓰기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아니죠. 저의 글쓰기는 수사보고죠. 사건 보고서, 당직 사건 보고서, 수사 하지만 보고서. 자신합니다. 저의 수사 결과 보고는 조금 남달랐습니다. 어떤 점이요? 일단 그 옛날에 소수였던 한 명이 살아남은 여행사로 길게 온 케이스잖아요. 네. 그리고 그 대중화가 될 때까지 이렇게 소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데이트 폭력이 보편적 용어로 자리 잡지 않던 그 시절에 데이트 폭력 사건을 해야 될 때도 있었고 스토킹이라는 용어가 없을 때 스토커 범죄를 정신적 폭력도 폭력이라는 사건을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판례는 판사가 낳는 게 아니다. 수사 시작에 그 형사의 시선이 낳는다. 그러면 제 수사 결과 보고는 그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사실관계만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증명하기도 해야 되고 이 사실이 인간의 마음에서 어떻게 출발한 고의성이라는 걸 증명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판례를 읽으면서 사용하는 문구도 연구해야 되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나만의 방식도 그러는 사이에 스토커도 범죄가 되는 시간을 저는 겪어야 했고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도 폭력이라는 게 판례가 나올 때까지 유념하는 시절을 살아야 했고 법의학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는 보고서는 거의 40장 가까이 되거든요. 보고서 하나가. 저의 글쓰기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책을 막상 쓰려고 꼭지를 몇 개 딱 적어보니까 경찰서 내에 스토리텔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진짜 지금 속으로 되게 감동한 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스토킹이란 단어가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없는 게 아니라 개념이 없었던 거죠. 개념이 없고, 야,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막 오히려 뭐 그걸 무슨 순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데이트 폭력도 뭐 가정 폭력, 뭐 가정 내 성폭력 이런 것도 개념이 없었고, 데이트 폭력도 진짜 그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반장님은 그거를 단어는 없는 상태에서 그 개념은 내부 독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내부 독자를 되게 설득을 시켜야 되고, 네. 그러지 않으면 그 내부 독자는 기존 판례, 기존 법규대로 그냥 관성적으로 할 테니까 네. 그 사람을 굉장히 세게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도 경찰 조직 안에서 그 네. 책임이 굉장히 반장님의 어깨에 떨어져 있으셔가지고 되게 네. 어려운 글쓰기를 하셨겠고,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그거 정말 트레이닝으로서는 정말 글쓰기 실력을 굉장히 높이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이 찐이었던 듭니다. 거죠. 찐. 아, 그렇습니다. 스토킹 용어도 96년, 97년도경에 어느 방송 PD님이 찾아오셔서 해외에는 이런 법안도 있는데 네. 한국에는 없더라. 네. 거기에 이런 범죄를 찾아보니까 당신은 그래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 사례가 있느냐. 네. 이러고 오신 거죠. 아, 그때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 한마디, 이게 왜 폭력이 되는지, 이런 게 이제 저희 글쓰기의 시작이었던 거죠. 반장님은 이제 그런 범죄를 보시고 이걸 어떻게든 그 범죄자가 처벌을 받게, 지금 법이 없는데 다 이런 법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처벌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 범죄를 수사를 하고 보고서를 쓰시고, 그러다가 이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조금 생길 무렵에 그 PD님도 또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셔가지고 반장님을 찾아오신 거고. 근데 이미 작가님이 아까 그 말씀 하셨어요. 간성대로 하는데, 네. 그것을 네. 바꾸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법은 그렇습니다. 적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해석의 범위를 최대한 피해자 관점에서, 상황의 관점에서 나의 편견 없이, 내 개인의 경험치 없이 그 일을 받아들이게끔 네. 설득하는 글을 쓰기가 되어야만이 잘하는 형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판사님들이 무슨 자기가 창조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그건 그것대로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보수적인 판결을 하게 이제 교육을 받는 분들이고, 근데 이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 판례가 수사 시작할 때부터 그 생긴다는 게 네. 무슨 뜻인지 되게 잘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근데요, 또 형사 광미옥을 읽으면서 또 두 번째로 궁금한 거 이런 거였어요. 되게 읽다가 그 다른 서평 같은 데서 못 봤는데 되게 유명한 사건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이제 저희 방송할 때에도 이제 뭐 소개글에 나왔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반장님을 소개할 때는 뭐 무슨 사건을 했다 뭐 나오는데, 막상 형사범미옥 본문에는 그 사건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 뭐 저희가 다 아는 연쇄살인범, 다 아는 흉악범, 다 아는 뭐 탈옥범, 다 아는 무슨, 하여튼 뭐 얘기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범죄자인데, 원장님이 이름을 안 쓰셨어요.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서 읽으면서 아, 누구지 하긴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죠. 제일 우선시한 거죠. 타인의 상처를 다뤘던 사람이고, 네. 타인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에 따른 정말 큰 책임이었습니다. 내가 글을 쓴다고 해도 다시 한번 해자되는 거, 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검색되는 거, 네. 이것은 최대한 그러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게 타인의 정보를 가진 자가, 타인의 상처를 가진 자가 책임져야 될 큰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피해자를 바라보는 적정한 거리라는 게 참 이게 나의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제스처만이라도, 그 형식만이라도 내가 취하는 노력을 해야 내가 책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책 쓸 때 가장 먼저 유념했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많은 책들을 봤어요. 네. 수사관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지 그 많은 사례를 연구까지 하고
시간, 순간의 기록만으로 이야기를 썼죠. 이제 뭐 범죄 수사 과정 또 뭐 형사 처벌 과정이라는 게 네. 뭐 경찰서, 파출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교도소까지 각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관여하게 되는 분들이 있고 거기 이제 경험담을 가지고 쓰실 때 보면 또 뭐 다 결정적인 걸 내가 했다 뭐 그 내가 잡았다 뭐 나 아니었으면 뭐 기소가 안 됐다 뭐 나 아니었으면 풀려났다 뭐 하면서 다들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 한 발씩 이제 거시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분들 계시는데 아무튼 굉장히 그러니까 큰 사건일수록요. 네. 한 사람이 전체를 기록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분을 기록하는데도 경계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보통 그런 글을 쓰시는 뭐 이제 뭐 여러 뭐 이제 형사사법 관계자분들 네. 뭐 변호사 뭐 판사 네. 검사 뭐 경찰 뭐 수사관 뭐 감식 네. 뭐 부검 뭐 여러분들 다 되게 존경하고 다 되게 치열하시고 읽다 보면은 저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형님들 좋아해요. 형님들 좋아하고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고 막 존경하고 유니폼 입은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데 근데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보면은 저는 진짜 되게 감동받는 때가 정말 이렇게 자기 이익 생각하지 않고 나쁜 놈 잡겠다 뭐 이걸로 진짜 나쁜 놈 잡았어 못 잡았어 뭐 너무 잡고 싶고 이럴 때 되게 감동받는데 형사방명을 보다가 나쁜 놈 잡겠다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울컥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같이 울어주고 반드시 잡아주겠다, 반드시 저희가 어떤 거를 한이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경찰관 분들 되게 멋있는 분들 많이 뵀는데 뭐 형사방명에도 그런 이야기, 그런 정서 있었고요. 근데 범죄자의 마음의 상처 이야기하는 책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잘 못 봤고 저는 사실 그런 이제 범죄 수사 프로 보면서도 야 형이 너무 가볍다 이런 사람인데 형사방명 읽으면서 아 그 범죄자가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 이런 것도 되게 놀랍고 그다음에 쫓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게 많구나. 형사가 마음의 상처가 많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좀 얘기해 주시죠. 형사들은 어떤 상처를 입습니까? 형사들도 회복되지 못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큰 상처의 대표적인 사례가요. 네. 사건 진행 중에 피해자가 죽는 사례. 아니면 뭐 데이트 폭력의 위험도를 잘못 체크해서 그 가해자가 보복 범죄로 피해자를 살해할 때 네. 이럴 때는 그 자책감 그것은 평생에 이제 안고 가야 될 짐이죠. 네. 평생에 안고 가야 될 짐이고 이렇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청소년 시기에는 네. 청소년 시기에만 잘 관리되면 재범률이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따뜻한 형사가 하나 되는, 하지만 또 엄격하게 그 첫 전가를 남겨야 되는 소년범을 대할 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무게감, 그런 씁쓸함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상사가 보는 시선과 제가 보는 시선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사건의 방향성을 이렇게 그때는 완전 직장인의 애환 같은 거죠. 예, 그런 게 있을 때도 있는데, 일단 그래도 사회에서 큰 역할, 어떤 역할, 그래도 건강한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살만하다.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 살해당했지만, 그래도 형사들의 뛰는 발품을 보고, 그래도 세상 한 곳 살만하다. 그걸 느끼게 하는 사이에 내 상처도 치유해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그런 모든 형사들이 그런 짐을 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사회를 좀 살만한 곳이라고 믿게 해주는 그런 책임도 지고 이제 첫길 잘못된 소년범을 이제 이끄는 그런 짐도 질 텐데 여성 형사는 또 거기다 짐을 더 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사방명을 읽으니까
막 전국에서 여성 경찰들이 형사도 그렇고 이제 형사가 되시려는 이제 경찰 안에서 형사를 지망하시는 분도 그렇고 되게 많이 찾아오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정도쯤에서는요. 네.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그랬는데요. 네. 아니 형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형사도 해야 됩니까? 어떤 때는 여성분이 여성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 같은 성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남성, 여성이라는 건 굉장히 개인의 편견을 갖고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경찰관만 해도 40세 이하가 네. 50%가 넘은 지가 수년 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경찰들이 예. 그렇게 젊어졌습니까? 아, 그럼요. 세대가 달라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젊은 MZ세대랑 일을 시작한 지도 15년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렇더라고요. 요즘 젊은 예. 남자 형사들 보면은 네네. 뭐 여자 형사랑 같이 일하는 거 어때요? 뭐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남성들이 더 부드러움을 원해요. 그리고 네. 수험생들 중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합격을 하고 본인들끼리 여행 와서 찾아오는 멤버들도 있거든요. 그게 남녀 혼성으로 오는데 네. 뭐 남성이 리더를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중에 리더십 강한 여성이 리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남녀 비율이 없어진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네. 기존에 제가 90년대에 가졌던 그것은 90년대의 문제일 뿐이다. 아, 네.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2025년도고요. 네. 그래서 새롭게 우리 들어오는 여경 후배들한테 제가 말씀드린다면 네. 밖에서 일반화시킨 그것은 이 사회에 들어오면 이 조직에 들어오면 더 스마트하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아, 예, 기대 가능성이 굉장히 분명한 조직이고요. 네. 네. 그리고 양성 인지적 관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훈련된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사회보다 어느 조직보다 스마트하다. 세상 점점 살만해지는 거군요. 그게 경찰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 멋집니다. 요것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도 서재 얘기 들어가기 네. 전에 제가 이 형사 방미옥 읽다가도 그렇고요. 저도 뭐 가끔 무슨 이제 사회부 기자일 때 뭐 봤던 거 보면은 가끔 막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 살 텐데 인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막 그 환멸이 느껴지고 그냥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우리 고만고만하고 막 다 추하고 막 환멸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뭘 계획해도 안 되고 막 그런 때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막 어떤 증오심 같은 게 가끔 이제 분노 같은 게 그게 뭐 꼭 의로운 분노도 아니고 그냥 막 다 불태워버리고 싶은 막 그런 거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런 말씀 해주셨더라고요. 애정 없이 범인을 잡는 일에만 성취를 느끼는 건 형사가 아니라 사냥꾼이다. 형사 방미옥의 철학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다. 환멸이나 증오심 같은 게 없고 오히려 사랑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애정이 어떻게 나오나요? 제가 받고 싶은 사랑인 거거든요. 제가 사는 세상에서 네. 제가 받고 싶은 사랑.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요. 실망 안 하세요? 뭐 맨날 들어오는 경찰서 단골 뭐 이런 사람 보면서 좀 제 시선이 측은지심이 먼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성진의 욕구가 많은 녀석이구나. 아, 돈의 욕심이 많은 녀석이구나. 네. 아, 사랑받고 싶은 친구구나. 이렇게 저마다 욕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도 누군가 나의 그것을 그대로 봐줬으면 좋은 그 마음처럼 나도 이왕이면 누군가의 그 마음을 그렇게 봐주고 싶고 그런데 저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좋은 도구를 가졌잖아요. 네. 사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랬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실천하면 조금 더 좋은 영향력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철학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한 세계의 교양을 읽다. 네. 그 책에서도 최경권 작가님의.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무 버겁다. 네. 그래서 꿈이 필요하다. 꿈이라도 있어야 내가 현실을 살다가 다시 복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시 승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내가 꿈조차 없고 희망조차 없다면 내가 이 버거운 현실을 어떻게 사는가. 뭐 이렇게 이제 범죄자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비극을 겪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시간만 있고요. 네. 말하고 싶을 때 들어주는 거. 그리고 나서 쉽게 힘들지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유념해 주는 거. 네. 그리고 그 지난한 그 개인의 시간이 개인이 겪으면서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으니까 그나마 겪을만 하다고 조금 더 느끼게 하는 거. 그리고 기도 하나를 한다면 빨리 그 당신이 이 선택에서 이 선택으로 넘어오기를. 그래서 저는 51대 49의 원리를 잘 얘기합니다. 어떤 겁니까? 정말 중요한 49라면 네. 51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정말 내가 힘들다면 51을 위해서 49를 버려야 될 때도 있는데, 네. 그 49에 대한 미련으로 51에 치중하지 못하면 더 어리석고, 네. 49의 그 소중함을 모르면 나는 진짜 더 어리석다. 근데 그것을 불행을 겪은 타인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보여주면서 곁에 있으면서 그냥 타인의 호흡에서 그 당신이 자기를 깨닫게 하는 그 방법뿐이지, 뭐 인지치료 막 그 힘찬 치료 네. 막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제 감성도 좀 추스르겠습니다. 반장님 뭐 인생곡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저도 제가 마지막 퇴근하는 날 그렇게 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퇴직을 준비했고, 네. 알게 모르게 책상을 싹싹 비우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정말 마지막 퇴근하는 날 네. 가볍게 차에 오르고 이무진 씨가 조용필 씨의 꿈을 꿈. 편곡해서 불렀는데, 그 기타를 메고 올라온 모습이 제가 시골에서 서울 상경한 모습 같았고, 네. 그 화려한 도시의 숲속에서 가치를 지키고 사는 게 무엇인지 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30년이 확 들어오면서요, 1시간 듣게 하면서 1시간 내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노래 가끔 들으면서 울어요. 가사 너무 좋아요. 네. 조용필의 꿈을 이무진 가수님이 다시 부르는 이무진의 꿈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미옥 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 이무진의 꿈을 들으면서 구자읍으로 오셔서 서재로 가신 거죠. 네. 제주도에 작은 집을 짓고 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인생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나의 전생이 형사였다. 주변에서는 이제 다들 반장님이 정년퇴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 주변 분들 보기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만두시고, 30년 동안 사랑하셨던 경찰에서 떠나서, 구자읍에 서재가 있는 집을 짓고, 그 서재와 작업동과 주거동은 작업 한 작업 할 때마다 바뀌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요 뭐 서재 이야기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실은 옆동에 또 이제 후배 형사분이 집을 짓고 계시고, 애초에 이 구상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사실 진짜 우연히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올레길을 다 걷고 나니까 오름 여행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름을 여행하기 위해서 그 동네를 한 4년 간 것 같아요. 네. 4년 갔는데 이 마을이면 뭔가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행하는 기분으로 살 것 같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은 먼저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었고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제 손발의 기능이 죽고 자꾸 입에 잔소리는 늘고 타인의 실수를 자꾸 이렇게 입대게 되고 그들도 실수해서 겪는 경험도 있는데 자꾸 내 일머리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 에너지가 죽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쯤에 이제 나도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나 보다. 뭐 직업을 처음부터 인생의 목표로 한 건 아니니까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그 어린 날의 순수한 생각에서
도구를 경찰관으로 선택한 거지 네. 경찰관이 목표인 건 아니었던 거죠. 삶의 태도였던 거지. 네. 그래서 그래 이제 바꾸자. 그러면 이왕이면 조금 더 젊을 때가 좋겠다. 그래서 정말 제주도로 내려가기를 적극 계획했고 네. 내려가자마자 집을 짓는 일을 이제 고민했습니다. 1년을. 네. 내가 과연 이렇게 어설픈 혹시 번아웃을 내가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정말 내가 제주도 하늘을 보면서 계속 가슴이 뛰고 있는가. 네. 1년을 고민하고 다음 해에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파리의 심리학 카페 같은 책방도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렇게 지금 청취자분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되게 이렇게 오래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신 것처럼 책을 보니까 땅을 충동 구매하셨다고. 땅은 그렇습니다. 틀려주십시오. 그 여행지에서 네. 그 숙소를 한 집을 계속 이용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이웃에 계신 분이 아무리 봐도 미국 씨는 제주도에 살 사람 같대요. 네. 혹시 땅이 나왔는데 살 생각이 있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땅을 팔려고 이렇게 그렇죠. 그냥 오시는 분마다 네. 다 아무리 봐도 거기가 제주도에서 살 사람 같아 이런 거 아닐까요? 아무튼 이웃분이 이렇게 덩어리에 땅을 팔고 뭐 집안 문제를 하나 해결을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겠다고 했죠. 네. 그랬는데 그 덩어리를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후배가 술 취한 정신에 네. 선배님 저도 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대출금으로 가계약을 하고 대출금으로 땅을 사고 대출금은 서서히 갚은 거죠. 그때 이제 같이 갔던 후배들이 선배님들은 어찌 땅을 수포에서 끔 사듯이 사시냐고. 청취자 여러분 절대 이렇게 땅 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땅을 산 이후에 수년이 행복해졌습니다. 네. 상상할 게 생겼잖아요. 막 네. 그 위에다가 막 이상한 짓그림도 그려보고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계속 경찰이실 때 네, 사신 맞습니다. 거고 땅을 사신 다음에 이제 계획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은 제주도 땅가격이 오르기 6개월 전에 샀다는 겁니다. 어머나 청취자 여러분 가끔은 충동 구매도 좋습니다. 아니 그 후배분은 네. 땅을 산 걸 다음날 기억을 못 하셨다면서요? 술 많이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랑 땅을 사기로 한 어느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저는 그래도 약간 저돌형이니까 집을 짓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은 돌집을 리모델링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 당근바디에 집을 지어야 되나? 너무나 끝까지 고민이셨어요. 그래서 그 잔금 치르는 날 네. 손을 드신 거예요. 갑자기 나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다음날 네.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네. 그래서 후배한테 전화를 했죠. 네. 너 계속 땅을 좀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 선배님 좋습니다. 내일 당장 가서 참수리 대출을 내겠습니다. 그래, 꼭 돈을 준비해라. 나는 네. 내일 가서 그분한테 차용증을 쓰고 네. 땅을 구매하마.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죠. 선배님 저랑 그 밤에 무슨 통화를 그렇게 길게 하신 거죠? 그분 술 드실 때 전화 받으신. 그렇죠. 아, 근데 그 자체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역 보고 뭐 길게 통화. 한편으로 보면 그 녀석은 또 엄청난 그 행운인 게 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제주도를 내려갔고 네. 1년을 고민하고 2년 차에 집을 지었잖아요. 무임승차를 했네요. 돈만 내려보내고 세 번 내려와 본 사이에 집이 완성됐죠. 저희 이제 그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 계정 사진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되게 파란 잔디밭 밑에 네. 그게 당근밭이군요. 네. 파란 잔디밭 옆에 건물이 세 채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세 채가 아니라 7채. 그렇죠. 작가의 공간까지 7채입니다. 네, 7채이고 거기가 한 곳은 작업동, 한 곳은 이제 그 후배 형사분의 집, 또 주거동, 또 한 곳은 이제 반장님의 주거동 이런 곳이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약간 뭐 묘사를 좀 자랑을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이 좀 제일 자랑스러우십니까? 저기 일단 하늘이 잘 보인다, 마루가 있다, 되게 특별한 공간이다. 밤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단 마을 입장에서 보면요. 네. 저희 공간 때문에 마을이 확장된 느낌입니다. 음. 마을에 막다른 골목길이 딱 있는 곳에 저희가 7개 동에 집을 지었으니 그것도 담이 아주 낮은 곳에. 약간 무슨 타운 같은 예. 느낌도 좀 들겠군요. 하지만 그래도 이질적인 느낌이 안 나게끔 네. 특히나 제 집은 제주 현무암을 붙였습니다. 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집을 돌집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도 또 저희 나름대로 겸손하게 늙을수록 공간은 소박한 게 좋다. 그래서 저는 19.4평, 네. 우리 후배는 15평 정도. 네. 서재가 제일 큽니다. 25평. 손님이 오면 있을 만한 10평의 공간이 있는데 네.
각각 공간에 들어가면 독립성이 아주 강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 취향도 확연히 다르고요. 마당은 공유하지만 개인의 서로, 성향은 완전히 다르죠. 서로 사는 곳까지 네, 공유하지는 않는다. 철저하게요. 네. 거기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후발주자로 온 작가님이 와서 윤정원 작가님 네. 오셨고 70평의 큰 작업장, 네. 대형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주거 공간이 하나 있는 그곳에서 또 이제 저희가 꿈꿀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예, 심지어 애월 중학교 같으면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20분? 네. 제주도는 의외로 아주 큽니다. 서울의 3배 크기입니다. 네네. 아니, 구자에서 애월이면 조금 먼데요. 예, 서쪽의 아이들이 동쪽에 와서 구경할 일이 없다. 네. 예, 그런 아이들이 서재를 구경하러 옵니다. 아. 애월 고등학교의 미술학교 아이들이 그 네. 작업장에 작업장에 와서 작가의 작업을 구경하고 갑니다. 아, 그 아이들은 이제 이미 지금 미술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네. 더 흥미롭게 보겠군요. 심지어 독서 동아리 모임도 오고요. 아. 6월 달에도 어느 학교에 가서 강연되어 있었는데 네. 그 학교에서 부탁이 혹시 서재에 가도 됩니까? 30명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오셔도 됩니다. 아, 근데 굉장히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너무 궁금하실 겁니다. 와, 이게 진짜 누구나 로망이잖아요. 로망인데 이거를 하시는 분이 있구나 하면서 할 건데 형사방미옥에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제주에 책과 사람과 마음이 머물다가는 공간을 열어놓고 육지에서 온갖 일로 들볶이고 또 스스로를 몰아붙인 지인들이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곳에서 울다 웃다 마음을 토로하다가 책을 뒤적이다가 그렇게 쉬었다 간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 그렇게 뭐 학생들이건 아니면 뭐 이 견학을 하고 싶은 미래 시각 예술가들이건 허락을 받아야 가는 곳이고 초청은 이제 지인들만 하시는 거죠. 이미 많은 시간 흐르는 사이에요. 네. 친구 후배들에서 지인의 지인에서 그다음에 SNS DM으로 찾아오겠다는 네. 그다음에 책을 읽고 꿈을 의논하러 오는 중학생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느 날은 이웃분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른을 모시고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모임을 그 공간에 좀 데리고 가도 되느냐. 네. 77세시였던 분이신데 네. 17명을 관광버스에 태우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와서 한 말. 네. 내가 인생을 너무 일찍 접었더라.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데리고 오셨는데 네. 사실 공간을 만든다고 공간이 채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끊임없이 그 공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네.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만나면서 나누는 과정들 그리고 또 그분들이 풀어놓는 과정들 이러면서 이제 차곡차곡 채워가는데 정말 이상하게 와서 울어요. 그렇습니까? 예. 어느 제 지인분은 10평짜리 공간에 와서 15개월을 있다가 제주도에 집을 지었거든요. 네. 또 그 언니가 고맙게도 통기타를 치시는 분이셨어요. 아. 저희 집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한테 네. 통기타로 위로를 주는. 네. 그래서 저는 계획된 일보다 네. 공간을 만들고 마음을 열었더니 우연히 만들어준 상황들이 공간을 채우더라. 현재 제가 그걸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전시 기획도 부업으로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전시도 사실은 이제 윤정원 작가의 작품을 제가 처음 봤을 때도 네. 그냥 시스템이 없이 온 작가를 그냥 보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됐겠습니까? 그 작가의 작업 속에 사람, 동물, 자연, 경계가 없는 걸 본 겁니다. 네. 그리고 일상의 기도 같은 것도 보았고, 네. 네, 그 순간에 저 친구가 30년 기도한 저 작업이나 내가 범죄 현장에서 우리 일상이 괜찮기를 기도한 기도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작가와 전시를 하면서도요, 전시 제목이 공기와 꿈, 공기와 꿈. 물고기는 내 마음을 알까? 우리가 버린 것은 천사였다. 네. 그 다음이 첫 햇살은 내 거야. 첫 햇살. 첫 햇살은 내 네. 거야. 근데 그 햇살은 그런 거죠. 우리 모두에게 동굴이 있는데 네. 그 어둠에서 나를 발견하고 햇살까지 나오면서 내가 선명해진다. 뭔가 전시 제목들이 예. 들으면 뭔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거기에 많은 지점에 같은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시에서 매니저에서
전시 상황에 대한 의논까지 함께 하는 것이지 전혀 낯설고 가치관이 다르고 시선이 다른 사람과 했던 일은 아니고 그 친구도 물론 저희 공간에 왔을 때 네. 그와 같은 가치 지향점을 봤기 때문에 땅을 사고 작업장을 열고 하지 않았나. 반장님이 이제 그 땅을 사시고 여기에 뭘 놓을까 하고 고민하고 계획하는 시간이나 이제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공간을 이제 뭐 약간의 우연에 네. 힘입어가지고 운영해서 어떤 공동체 공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이제 시각예술가와 어떤 전시 기획을 하는 과정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군요. 네. 결국 이제 깊이 고민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고민할 내용이 뭐 겉보기에 뭐 색깔이 뭐 조합이 안 맞는다 이런 게 아니군요. 그래서 제가 도리어 글 쓰는 작가로서 네.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한 문장 제가 이렇게 다음 책에 기록한 게 있어요. 네네. 인생은 결코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 수 없다. 하지만 그 수많은 딜레마를 느끼는 가운데도 우린 통찰을 놓지 않는다. 그 순간에 범죄를 볼 것인지 아름다움을 볼 것인지 일상을 살 것인지 예술을 놓지 않을 것인지. 같은 현장에서도 그냥 인간의 추악함만 보는 사람도 있겠고 거기서 강인함을 보는 사람도 있겠군요. 네. 그러면서 살아온 게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서재에서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도 적어주셨어요. 자신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어떤 순간에 자신을 만나게 되나요? 어린 날은 분명히 자신이 뭔지 몰랐을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던 것 같고, 내가 언제 가장 가슴이 뛰는지도 몰랐던 것 같고, 그런데 뭔가 고통을 겪어도 고통을 겪을 만큼 그런 나한테 응원을 주고 싶은 나 자신. 네. 저는 분명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저한테 굉장히 네.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년의 강역 생활을 한 것 같고, 그러다가 막상 글쓰기를 해보니까 네. 굉장히 사회화된 나를 만나는 솔직하지도 않고 포장되어 있고, 그러면서 진짜 이게 나였다고 말할 수 있는 나. 네. 그러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네. 조금 더 즉흥 연주가 가능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나를 찾고 있는 중. 네. 네,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는 찾았죠. 아, 나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벌써 막 2부가 끝나갈 시간이라 가지고 네.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이제 여쭤봐야 되는 건 아마 앞으로 계획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이 올해 연말쯤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쵸. 출판사에서는 목을 빼고 기다리는데. 제가 중간에 또 이제 뭐 교통사고도 겪고 이러는 바람에. 네. 네, 원고의 마감을 지금 이제 쫙쫙 늘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 이제 가치 있는 원고를 받으려면 좀 더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하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을 써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제가 나한테 해주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걸. 풀어 헤쳐야 될 것도 많고. 네. 하지만 또 그 꼭지를 내가 왜 타인과 나눠야 되는가. 네. 그 중요한 의미도 분명히 찾아줘야 되는 것 같고. 네. 그 책을 이제 미제, 내가 풀지 못한 미제. 미제 사건의 그 미제. 네. 그 다음에 그 미제의 저의 실수. 저의 실수.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실수가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지 반성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책은 정말 그 작업동에서 밤에 이제 자기 자신을 많이 마주하면서 써야 되는 그런 원고였군요. 정말 죽겠습니다. 뭐 이 출판사, 네, 형사 박미옥이 나온 같은 출판사인데요. 출판사 대표님께서는 가치 있는 원고, 되게 가슴을 울릴 원고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요. 이현실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현실 대표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뭐 이렇게 작은 서점 뭐 가족이기도 하시잖아요. 잘 부탁드릴게요. 저 그 책 나오면 또 모시고 싶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미옥 반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반장님 좀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막 힐링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찐 소설가 작가님을 뵈서 굉장히 진짜 사담을 많이 나누고 싶을 만큼 네. 오늘 많이 떠느라 정말 평상시 말 잘하는데 오늘 많이 더듬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말씀 잘하셨는데 나중에 제주도에서 사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정말
진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고 막 뭔가 사는 게 뭘까? 아름다운 게 뭘까? 인간이 뭘까? 나는 무슨 가치를 추구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뭐 청취자분들도 생각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 정말 이 형사 박미옥, 이야기 장수에서 나온 형사 박미옥 매우 추천하는데요. 네, 많이들 읽어보시고 파리의 심리학 카페도 추천합니다. 반장님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